몰다비아인은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비실비실 뒤로 물러선다. 32반의 부반장이 앞으로 달려나왔다. 글쎄, 이 죽일 놈이 미장이 발판 위에 올라가서 팔자 좋게 잠을 자고 있지 않겠소? 그리고 나서 부반장의 주먹이 몰다비아인의 목덜미와 잔등의 연거푸 날아와 박힌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를 경호병에게서 떼어 놓으려는 속셈이다. 몰다비아인은 다시 몇 걸음 뒷걸음 뒤친다. 그러자 이번에는 같은 32반의 헝가라인이 튀어나오며 엉덩이를 발길로 차버린다. 수용소 생활에는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간첩 생활과는 다르다. 간첩 노릇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간첩 생활은 자유롭고 유쾌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강제노동 수용소에 들어와서 10년 동안 중노동을 해보라. 경호병은 개물이 판을 내렸다. 경호대장이 외친다. 정문으로 물러서라. 오열종대로 정렬. 개새끼들 또 한 번 세어보자는 거로군. 세어보지 않아도 뻔한 걸 가지고. 죄수들의 분노는 몰다비아인에게서 경호병에게로 옮겨갔다. 두들거리며 좀처럼 물러서려 하지 않는다. 뭐야 이놈들아? 경호대장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날카로워진다. 눈 위에 앉아있고 싶으냐? 좋아, 앉아있게 해주마. 내일 아침까지 실컷 앉아있으라. 눈 위에 앉히는 것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전에도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다. 아니, 그냥 앉는 정도라면 또 괜찮다. 한술 더 떠서 엎드려 총의 자세까지 요구하는 것이다. 이런 일을 실제로 당해본 적이 있는지라 마지못해 정문에서 비실비실 물러서기 시작했다. 물러서라 물러서. 경호병들이 재촉한다. 아니 무엇 때문에 문에 들러붙어 있는 거야 바보 같은 자식들. 뒷줄의 죄수들이 앞줄의 죄수들을 욕한다. 그러면서 주춤주춤 뒤로 물러난다. 5열 종대로 정렬, 1열, 2열, 3열. 동력 하늘에 떠오른 달도 이제 밝기 빛나기 시작한다. 점점 밝아지면서 불그스름하던 빛이 사라져간다. 어느덧 중천까지 4분의 1이나 떠올라 있다. 결국 오늘 저녁 자유시간은 없어져 버리고 만세입니다. 저주받을 몰다비아놈, 저주받을 경호병 놈들, 저주받을 인생들. 인원 점검이 끝난 앞줄의 죄수들은 팔꿈치를 들고 뒤를 돌아보고 있다. 마지막 줄은 몇 명이냐? 2명이냐? 3명이냐? 슈오프는 마지막 줄에 4명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순간 온몸에 힘이 쫙 빠졌다. 한 명이 남는다. 또 한 번 세어야겠구나. 그러나 실은 개글쟁이 페츠코프가 중령한테 꽁초를 구걸하러 와서 우물쭈물 하다가 자기 줄에서 떨어졌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치민 경호대 부대장이 페츠코프의 목덜미를 후려갈겼다. 얻어맞아도 싸다. 마지막 줄은 3명이었다. 이제야 겨우 맞아떨어졌구나. 불행 중 다행한 일이다. 정문에서 물러서라. 경호병이 또 고함을 지른다. 이번에는 죄수들도 불평이 없다. 병사들이 수의실에서 문 밖으로 나가 경계선을 피하는 것이 보였기 때문이다. 드디어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현장 감독이나 민간 감독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오늘은 빼앗기지 않고 나무 토막을 들고 나갈 수 있겠구나. 정문이 열렸다. 경호대장과 인원 점검원이 벌써 문 밖에 버티고 서서 외치기 시작한다. 1열, 2열, 3열. 이번에도 계산이 맞으면 막루에 올라가 있는 경호병들을 철수시킨다. 그러나 반대편 끝에 있는 막루에서 넓은 공사장을 건너오려면 한참이 걸린다. 마지막 죄수가 정문 밖으로 나오고 인원수가 맞으면 그때야 비로소 각 막루에 전화로 명령이 하달된다. 철수하라. 융통성 있는 경호대장이라면 전화를 걸고 나서 바로 죄수들을 출발시킨다. 죄수가 도망칠 염려도 없고 막루에 나갔던 병사들은 얼마 안 가서 되돌아올 수 있을 테니까 굳이 기다리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우둔한 경호대장은 죄수들에 대한 경호진이 어설프게 될까봐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 오늘의 경호대장도 그런 돌대가리 중의 하나였다. 출발 명령을 내리지 않고 죄수들을 그냥 기다리게 하고 있다. 온종일 추위 속에서 시간을 보낸 죄수들은 뼈속까지 얼어붙어 있었다. 게다가 작업이 끝나고서도 1시간씩이나 차가운 바람 속에 있어야 했다. 그러나 그 추위보다도 저녁 자유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말았다는 억울함이 죄수들에게는 더욱 참을 수 없는 것이다. 수용소에 돌아가서도 이제는 아무것도 할 시간이 없다. 영국의 해군 생활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오? 옆에서 체자르의 목소리가 들렸다. 전쟁 때 영국 순양함에서 한 달 동안 그들과 생활을 같이 했어요. 전용 선실까지 가지고 있었죠. 연락 장교로서 호송함대에 파견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아시오? 전쟁이 끝난 후에 영국의 제독이 나한테 기념품을 보내왔단 말입니다. 감사의 표시라는 거죠.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선물이었죠. 그놈 때문에 신세를 망쳤죠.
벤데르파 따위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데는 나도 손을 번쩍 들 수밖에 없었지요. 아, 얼마나 괴이한 일이냐. 그림자 하나 없는 광야, 텅 빈 공사장, 달빛을 받아 뿌옇게 빛나는 눈. 경호병들은 이미 각자의 위치에 서 있다. 서로 10보의 간격을 유지하고 소총의 안전장치를 풀고 있다. 검은 죄수의 대열, 그 대열 속에 역시 검은 작업복을 걸치고 끼어있는 CH311번. 건몰 견장 없이는 인생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영국의 죄독과도 친분이 있었던 자가 지금은 페츠코프 따위와 어울리는 신세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한 인간의 운명점 아무렇게나 바꿔 놓을 수 있는 세상이다. 이윽고 막루의 경호병들도 다 모였다. 경호대장의 기도문은 생략되고 곧 출발이다. 앞으로 가, 빨리들 걸으라. 어림도 없지. 이제 새삼스럽게 빨리 가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다른 어느 공사장의 작업 때보다도 제일 늦어진 이상 구태여 서두를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의논이라도 한 것처럼 죄수들 사이에는 은연중에 묵계가 성립되어 가고 있었다. 늦도록 우리를 붙잡아 놓았으니 이번엔 이쪽에서 골탕을 좀 먹여주자. 놈들도 한시바삐 따뜻한 방으로 돌아가고 싶기는 우리와 같을 테니까. 좀 더 빨리 걸으라. 경호대장이 큰 소리로 외쳐댔다. 선두 빨리. 걸을 수 없겠나? 빨리 걸으라고. 누가 들은 척이나 할 줄 아느냐? 죄수들은 고개를 푹 떨군 채 걸음 속도를 바꾸지 않고 터벅터벅 걸어간다. 그 모양이 꼭 장례식 행렬과 같다. 우리에겐 더 이상 이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차피 수용소엔 제일 늦게 도착할 테니까. 우리를 인간답게 대우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보상이다. 목구멍이 터질 때까지 실컷 떠들어라. 죄수들의 걸음을 몇 번이나 호통을 치며 재촉해 보았으나 나중에는 경호대장도 죄수들의 꿍꿍이를 눈치챈 모양이었다. 그렇다고 총을 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오열종대로 질서정연하게 행진하고 있지 않은가? 아무리 경호대장이라고 해도 죄수들을 마구잡이로 몰아칠 수는 없다. 아침에 죄수들이 한숨 돌리기 위해서 지금처럼 느릿느릿 공사장으로 행진하는 것이 제일이다. 공사장에 굽으러 가는 놈이 있다면 형기가 끝날 때까지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얼마 안 가서 기진맥진하여 쓰러지기 마련이다. 종대는 속도를 바꾸지 않고 느릿느릿 걸어간다. 발밑에서 눈이 뽀드득거린다. 낮은 소리로 이야기하는 자도 있고 그저 묵묵히 걷고 있는 자도 있다. 슈오프는 오늘 수용소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던가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지. 의무실에 간다는 걸 잊고 있었구나. 작업에 정신이 팔려 의무실에 가는 것까지 까맣게 잊고 있다니 나도 어지간한 놈이다. 지금이 바로 진찰 시간이다. 저녁을 먹지 않고 곧장 의무실로 간다면 오늘 저녁에 진찰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찌뿌드하던 몸도 이제는 거뜬해진 것 같다. 열도 별로 있는 것 같지 않다. 가봐야 공연히 시간만 낭비할 뿐이다. 의사의 진료를 받지 않고도 이럭저럭 나으려는가 보다. 의사한테 섣불리 내맡겼다간 손에 이리저리 들볶인 다음 결국은 황천행이 되기가 십상이다. 지금 그의 관심사는 의무실이 아니라 저녁을 어디서 좀 더 먹을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하기는 채자의 소포에 기대를 해도 허탕을 칠 것 같지는 않다. 늦어도 오늘쯤은 와 있어야 할 소포다. 갑자기 대열이 어수선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는가 싶더니 대열이 마구 흥크러지며 앞으로 내닫기 시작했다. 종대의 위쪽인 슈오픈의 줄은 앞줄을 따라가기 위해서 한참씩 뛰지 않으면 안 된다. 대열의 후미가 언덕 위에 올라갔어야 슈오픈은 비로소 구보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았다. 그들의 우측 저 멀리 들판 가운데 또 하나의 대열이 나타난 것이다. 이쪽 대열과 엇비슷한 방향으로 전진해 오고 있다. 저쪽에서도 눈치를 챘는지 속력을 내기 시작했다. 저쪽 대열은 기계공장에서 나오는 죄수들이 틀림없었다. 300명 정도의 작업대였다. 이쪽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현장에 늦게까지 붙잡혀 있었던 모양이다. 그렇다면 이유는 그들의 경우는 작업관계로 즉 기계의 수리를 시간 내에 끝내지 못했다든가 하는 이유로 늦게 돌아오는 수가 많다. 그렇다고 불평을 할 만한 처지는 못 된다. 그 대신 온종일 따뜻한 곳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드디어 양쪽 대열 사이에 경주가 시작되었다. 일제히 앞으로 달리기 시작한다. 달리고 또 달린다. 경호병들도 부지런히 쫓아온다. 경호대장 혼자서 악을 쓰고 있다. 간격을 유지해. hum이 떨어지지 마라. 대열의 거리를 좁혀. 또 미친 개처럼 지저대는군. 간격은 잘 유지되고 있지 않느냐. 이젠 이야기를 하는 자도 생각에 잠겨있는 자도 없었다. 지금 전 작업대 관심은 오직 하나. 지면 안 된다. 뒤떨어지지 말자 였다. 모든 차별이 없어지고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
경호병조차 이미 죄수들의 적이 아니라 동지였다. 적은 따로 있다. 죄수들의 기분이 갑자기 홀가분해질 때까지 조금 전까지 그들의 마음에 내리덮었던 어두운 안개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뛰어라 뛰어! 뒷줄이 앞줄을 재촉한다. 이쪽 작업대가 큰 길로 나갈 즈음 기계공장 작업대는 주택구 뒤로 돌아갔다. 집들이 가로막혀 상대방이 보이지 않는다. 눈 가리고 뛰는 경주와 다를 것이 없다. 평탄한 대로를 달리는 이쪽 작업대가 아무래도 유리할 것 같다. 길 양옆을 따라 달리고 있는 경호병들도 발이 걸리적거리는 것 같지 않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길에서 저쪽을 앞서야 한다. 기계공장 작업대에 앞서려고 길을 쓰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 수용소에 들어갈 때 그들은 특히 심한 신체 검사를 받기 때문이다. 수용소 내에서 밀고자가 칼침을 맞기 시작하면서부터 상부에서는 그 칼이 틀림없이 기계공장에서 만들어 오는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수용소에 들어갈 때 기계공장 작업대만은 특별한 검사를 받는 것이다. 늦은 가을, 땅이 얼기 시작할 무렵에도 그들은 날마다 교도들의 고함 소리를 들어야 했다. 기계공장 작업대 신을 벗어, 신을 손에 들어. 이렇게 맨발로 신체 검사를 받았다. 요즘 같은 음동설안에도 이 맨발 검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놈아, 오른쪽 신발을 벗어, 신을 손에 들어. 죄수들은 방 하나를 벗고 한쪽 발로 껑충껑충 뛰면서 벗은 쪽 신을 거꾸로 흔들어 발사계를 풀어 보인다. 자, 보시오. 칼 같은 건 아무데도 없지 않소? 정말인지 그림만 거짓말인지 확인할 길은 슈어퍼가 들은 바에 의하면 기계공장 폐들은 지난 여름에 배구장용 철제 기둥 2개를 들여온 적이 있는데 그때 기둥 하나에 10개씩 칼날이 긴 단도를 숨겨가지고 왔다는 것이다. 하여튼 그 칼은 지금도 가끔 수용소 내에서 발견되곤 한다. 대일은 그냥 뛰다시피 하여 새로 지은 구락부 옆을 지나 주택구를 빠져 목공소 앞을 통과했다. 그리고 마침내 수용소 정문으로 곧장 통하는 모퉁이를 돌았다. 와! 모두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이 모퉁이가 첫 번째 목표였던 것이다. 기계공장 폐들은 오른쪽으로 150m가량 뒤떨어져 달려오고 있다. 이제는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게 되었다. 대열은 희색이 넘친다. 불쌍한 집토끼들의 만족. 우린 그래도 개구리보다는 세지 않느냐. 얼마 후면 수용소에 도착한다. 아침에 나올 때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밤이다. 높은 담장 위에 줄지어선 외등 정문 위병소 앞에는 외등의 수가 많다. 신체 검사장 일대를 나처럼 환하게 비추고 있다. 그러나 위병소 앞에 거의 왔을 때 갑자기 제자리에 섰 하는 부대장의 구령이 떨어진다. 부대장은 자동소총을 부하에게 맡기고 대열 가까이 다가온다. 자동소총을 든 채 죄수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 맨 오른쪽 줄에서 나무를 들고 있는 자는 모두 버리라. 대열 옆에 서 있는 부대장에게는 누가 나무를 들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다. 하나, 둘, 셋, 나무 묶음이 던져진다. 나무를 왼쪽으로 넘겨주려는 자도 있지만 옆의 친구가 받아주질 않는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의 나무까지 뺏기면 어쩌려고 순순히 던져버려. 죄수에게 있어 가장 큰 적은 누구인가? 그것은 다른 죄수다. 만일 죄수들이 서로 다치지 않고 단합할 수만 있다면 좋을 텐데. 앞으로 가! 부대장이 외친다. 대열은 위병소를 향한다. 위병소를 중심으로 5갈래의 길이 부채살 모양으로 퍼져 있다. 1시간 전에는 이 5갈래의 길은 몇 무리의 작업대로 가득 차 있었으리라. 만일 이 길들이 모두 아스팔트로 포장되는 날이 있다면 이 위병소와 신체 검사장 일대는 미래도시의 중앙광장쯤 될 것이다. 그때 이 광장에는 지금 사방에서 작업대들이 모여드는 것처럼 시위 행렬의 인파가 물결을 칠 것이다. 위병소에 들어가 몸을 녹이고 있던 교도들이 재빨리 밖으로 달려 나와서 앞길을 막아선다. 작업복 단추를 풀고 소못 허리띠를 풀어라. 교도들은 양팔을 벌리고 신체 검사의 자세를 취한다. 양쪽 겨드랑이 밑을 더듬어 본다. 대체로 아침에 하는 것과 같은 동작이 되풀이 된다. 하지만 지금은 앞섭을 해치는 것 좀 별로 싫어할 것도 없다. 이제는 곧 집으로 돌아갈 테니까. 집으로 돌아간다. 모두들 이렇게 말하는 버릇이 있다. 그러나 오늘 하루 동안 또 하나의 집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도 없다. 대일의 선두에서 검사가 시작되었을 때 슈오프는 체자르의 곁으로 다가가 말을 걸었다. 체자르 마르코비치, 위병소에서 곧장 소포 인계소로 달려가 미리 순번을 잡아놓겠습니다. 체자르는 검은 수염, 그 수염은 허옇게 성에가 붙어있다. 그 수염을 슈오프 쪽으로 돌렸다. 이반 데니소비치, 소포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는데 순번을 잡겠단 말이요?
뭐 오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10분쯤 기다리다가 없으면 그냥 바라크로 돌아가지요. 시오프 자신은 제자들한테 소포가 오지 않았을 경우에 다른 사람한테 순번을 넘겨주면 된다는 꿍꿍이가 있었다. 제자라도 소포가 오기를 무척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럼 이반 데니소비치 수고해 주시겠소? 10분만 기다려보고 만일 내가 가지 않거든 곧 돌아오시오. 신체 검사를 받을 차례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오늘 시오프는 검사에 걸릴 만한 물건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차례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천천히 작업복을 헤치고 속옷을 똥님에 노끈을 푼다. 금지된 물건이 하나도 없다는 자신이 있었지만 수용소 생활을 하는 8년 동안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이제는 완전히 습관화되어 있었다. 무릎 위에 달린 호주머니 속에 한 손을 넣어본다.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호주머니가 비어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호주머니가 비어있지 않았다. 부러진 톱자국이 있었다. 낮에 공사장에서 눈 위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집어넣었을 뿐 수용소에 가지고 올 생각은 없었던 것이다. 애초에는 가지고 돌아올 생각이 없었으나 기왕 여기까지 가져온 것을 이제 새삼스레 버릴 수도 없었다. 잘 갈아서 조그만 칼이라도 만들면 신발을 꽂히거나 바느질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다. 처음부터 가지고 들어갈 생각이었다면 감출 곳을 생각해 두었을 텐데 그러나 지금 그 앞에는 2줄밖에 남아있지 않다. 그 2줄 중에 앞의 줄은 벌써 검사를 받으러 앞으로 걸어 나갔다. 지금 당장의 결단을 내려야 했다. 앞 사람의 등 뒤에 숨어 슬쩍 눈 위에 떨어뜨리느냐. 떨어뜨린 흔적은 발견될지 모르지만 누구의 것인지 알아낼 도리는 없을 게다. 아니면 가지고 들어가느냐. 만일 이 쇠줄이 칼로 인정된다면 적어도 영창 10일은 각오해야 한다. 그렇지만 무사히 통과하여 신발 수선용 칼로 만들 수 있다면 부업은 기막히게 잘 될 거다.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물건이다. 시오프는 가지고 들어가기로 결심하고 장갑 속에 그것을 쑤셔 넣었다. 바로 그때 앞줄에 섰던 5명에게 검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대낮같이 밝은 검사장에는 마지막 3사람, 세니카와 시오프 그리고 아까 공사장에서 몰다비아인을 찾으러 갔던 32반의 젊은 죄수가 남았을 뿐이다. 남아있는 죄수가 3명,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교도가 5명,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가 있다. 즉 오른쪽 2사람의 교도 중 어느 하나를 이쪽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시오프는 혈색이 좋은 교도 대신에 흰 콧수염을 기른 늙은 교도를 점 찍었다. 노인은 물론 경험이 많은 교도다. 따라서 그가 마음만 먹는다면 누구도 그의 눈을 속일 수는 없다. 그 대신 나이가 나이니만큼 이런 일에는 실증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앞줄이 검사를 받고 있는 동안에 시오프는 장갑 2짝을 다 벗어서 쇠줄이 들어있지 않은 쪽을 앞으로 내밀어 2짝을 한 손에 쥐었다. 허리띠로 쓰고 있는 노끈도 같은 손에 쥐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 작업복과 소음 옷자락을 보라는 듯이 높이 쳐들었다. 신체 검사에서 이렇게 봉사정신을 발휘한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오늘만은 자기가 결백하다는 것을 과시할 필요가 있다. 어서 실컷 뒤져봐라. 그리고 교도가 호령을 하자 성큼성큼 노인 쪽을 향해 걸어갔다. 늙은 교도는 시오프의 양쪽 겨드랑이 밑과 잔등을 툭툭 두드려 보고 나서 무릎 위에 호주머니를 눌러보았다. 아무것도 없다. 그 다음 작업복과 소모자락을 2손으로 만져보았다. 역시 아무것도 없다. 이젠 그만 손을 때리는 듯 하다가 신중을 기한다는 듯이 앞으로 내민 시오프의 장갑을 한 손으로 힘있게 쥐어보았다. 역시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 교도가 장갑을 쥐는 순간 시오프는 기중기로 가슴을 조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만일 다른 한쪽 장갑까지 교도가 잡아본다면 그때는 영창신세를 면할 길이 없다. 하루 300g의 빵, 더운 국은 사흘에 한 번밖에 주지 않는다. 순간 시오프의 머릿속에는 영창 속에서 하루하루 쇠약해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생활로 되돌아오는 것도 배부르지는 못하더라도 견뎌낼 만큼 먹을 수 있는 지금의 상태로 되돌아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구원을 빌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나님, 자비를 베푸소서. 제발 영창만은 면하게 해주소서. 이러한 모든 생각은 교도가 첫 번째 장갑을 만져보고 그 다음 또 한 짝의 장갑으로 손을 옮기려는 찰나의 순간에 그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것들이었다. 만일 시오프가 장갑을 한 손에 몰아지지 않고 한 짝씩 2손에 쥐고 있었다면 교도도 2손으로 동시에 장갑 2짝을 쥐어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때
신체 검사의 주임격인 교도가 빨리 검사를 끝내고 싶었던지 경호병 쪽을 향해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다음은 기계공장. 그러자 흰 수염을 기른 늙은 교도는 두 번째 장갑을 만져보는 대신 귀찮다는 듯이 손을 좌우로 흔들었다. 그것은 그냥 통과하는 것을 의미했다. 시오프는 앞서간 반원들을 쫓아가기 위해 뛰기 시작했다. 제수들은 이미 기다란 통나무로 만든 두 개의 목책 사이에서 오열종대로 정렬하고 있었다. 그 난간들은 마시장에 있는 것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사이로 마치 말들을 몰아넣듯 죄수들을 몰아넣는 것이다. 시오프는 나를 듯이 가벼운 걸음으로 뛰어갔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또 한 번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는 않았다. 걸을 겨를도 없을 뿐더러 이제는 약간 시기를 잃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시오픈의 작업대를 경호해온 병사들은 모두 옆으로 물러서서 기계공장 작업대 경호병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었다. 다음은 경호대장이 들어오기만 기다리면 된다. 검사를 받을 때 교도들에게 빼앗긴 나무 묶음은 벌써 말끔히 거두어들여 위병소 옆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경호대장은 463명의 호송을 완료했다는 전표를 받으러 위병소로 가는 길에 볼코보이의 부관인 플야하와 무슨 말인지 주고받고 있었다. 갑자기 그가 소리쳤다. K465. 대열 한가운데 몸을 움츠리고 숨어있던 몰다비아인은 한숨을 내쉬며 오른쪽 난간 쪽으로 걸어나갔다. 여전히 어깨 속에 목을 움츠린 채 머리를 떨구고 있다. 이리 와. 플야하는 목책으로 돌아오라고 손짓을 했다. 몰다비아인은 난간을 돌아서 옆으로 나왔다. 그대로 뒷짐을 진 채 그 자리에 서 있으라는 명령이 내린다. 결국 탈주를 기도한 것으로 간주된 셈이다. 똑방 간방행이다. 정문 바로 앞 난간 밑에 두 사람의 경호병이 좌우로 서 있었다. 이었고 서너 길가량이나 되는 정문이 천천히 열렸다. 명령이 떨어진다. 오열종대로 정렬. 여기서는 문에서 물러서라고 호령할 필요는 없다. 어느 문이나 안쪽으로만 열리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일 죄수들이 한꺼번에 안에서 문으로 밀어닥친다 해도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장치였다. 1열, 2열, 3열. 저녁에 이렇게 인원 점검을 받을 때 그리고 수용소문을 통과하여 바라크로 되돌아올 때 죄수들에게는 이때가 하루 중에서도 가장 춥고 배고픈 시간이다. 혀를 댈 듯이 뜨거운 저녁 시간의 양배추국 한 그릇이 지금의 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간절한 것이다. 그들은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단숨에 그것을 들이킨다. 이 한 그릇의 양배추국이 지금의 그들에게는 자유보다도 지금까지의 생애보다도 아니 앞으로의 생애보다도 훨씬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수용소 정문을 통과할 때 죄수들은 마치 개선병사들처럼 의기양양하게 가슴을 펴고 손을 흔들며 행진한다. 그야말로 기세가 당당하다. 본부 건물에서 건들거리며 가벼운 일을 하는 패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죄수들의 무리를 겁에 질린 듯 정면으로 바라볼 엄두도 내지 못한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인원 점검이 끝나면 아침 6시 반 작업 전의 점호 신호가 울린 이래 죄수들은 처음으로 자유로운 인간이 되는 것이다. 바깥 대문을 통과하고 다시 조그만 문을 거쳐 중앙통로 옆의 두 개의 문을 지나면 각자 가고 싶은 곳으로 흩어져도 좋다. 모두 뿔뿔이 흩어지지만 반장들에게는 작업 할당계의 명령이 내린다. 각반 반장 생산기획부로 집합. 슈오프는 똑방 간방 옆을 빠져 바라크 속을 지나 재빠르게 소포 인계소를 향해 달려간다. 한편 체자르는 의젓한 자세로 천천히 반대 방향으로 걸음을 옮긴다. 저쪽 기둥 주위는 이미 죄수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기둥 위에 베니어판 한 장이 붙어 있고 그 위에 매직으로 쓴 오늘의 소포 수령자 명단이 나붙어 있다. 수용소에서는 대체적으로 종이 대신 베니어판을 많이 사용한다. 베니어판이라면 어쩐지 확실해 보이면서도 믿음직스러운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교도나 작업 할당 개원들도 인원 계산을 할 때는 이 베니어판을 사용한다. 쓴 것을 지우면 다음 날에도 다시 쓸 수가 있으니 경제적으로도 그만이다. 하루 종일 구내에 남아있던 자들은 다음과 같은 돈벌이도 할 수 있다. 누구에게 소포가 와 있는가를 베니어판에서 봐두었다가 중앙통로 근처에서 본인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 번호를 알려준다. 대단한 보수는 바랄 수 없지만 그래도 담배 한 대라도 담례로 얻을 수 있다. 시오프는 소포 인계소까지 달려갔다. 바라크 옆으로 조그만 부속 건물이 붙어있고 그 건물에 다시 현관이 삐죽 나와 있는데 여기가 바로 소포 인계소인 것이다. 현관에는 덧문이 달려있지 않아 찬바람이 마구 휘몰아친다. 그래도 지붕 밑이라 어쨌든 바깥보다는 덜 춥다. 현관벽을 따라 길다랗게 줄이 서 있었다. 시오프도 줄에 섰다.
앞에 선 사람은 10대명 가량이나 될까? 자기 차례까지 오려면 앞으로 1시간쯤은 더 기다려야 한다. 취침 시간에나 겨우 돌아올 것 같다. 화력발전소 작업 대원 중에서 소포 수령자 명단을 보고 뛰어오는 사람이 있다 해도 슈오프보다 빠르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기계공장 작업 때는 이보다도 더 늦어질 게다. 그들은 소포를 받기 위해 아마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줄을 서야 할지도 모른다. 줄을 서 있는 죄수들은 모두 구럭이나, 이 구럭은 새끼로 그물처럼 눈을 숨기게 떠서 만든 물건입니다. 이 구럭이나 자루들을 들고 있다. 저쪽 문 뒤에서는 소포 상자를 자그마한 자기로 뜯어져 친 다음, 이 자기는 연장의 하나로 나무를 깎아 따듬을 때 쓰는데 짜구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자기로 뜯어져 친 다음 일일이 교도가 물품을 검사하고 있다. 자르고 꺾고 들춰보고 열어보는 것이다. 유리병이나 깡통에 든 액체류면 마개를 뽑고 내용물만을 쏟아준다. 수령자가 손바닥으로 받건 타올 주머니로 받건 그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다. 무엇 때문인지 병과 깡통 따위는 내줄 생각도 않는다. 만두, 색다른 과자, 소시지, 훈제된 생선 같은 것은 교도가 먼저 시식을 한다. 섣불리 불평이라도 한다면 이건 금지된 물품이니 규칙에 의해서 내줄 수 없어 라고 한다. 소포를 수령한 사람은 우편 담당 교도들을 위시해서 나머지 모든 교도들에게 골고루 얼마씩은 나눠줘야 한다. 이렇게 소포 검사가 끝나도 소포 상자는 수령자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그들은 소포로 붙여 물건들을 보자기나 작업복 자락에 담을 수밖에 없다. 때로는 너무 심하게 재촉하는 바람에 검사대 위의 물건을 미처 갖고 나오지 못할 때도 있다. 그러나 찾으러 간들 소용없다. 그대로 있는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슈오프도 전에 우스치 이지마 수용소에 있을 때는 2번 정도 소포를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아내한테 그런 걸 보내줘도 소용없으니 다시는 보낼 생각 말고 애들에게나 남겨주라고 써보냈던 것이다. 사실 슈오프는 지금 여기서 혼자 먹고 지내기보다도 바깥 세상에서 가족 전체를 부양하고 있을 때가 훨씬 힘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슈오프는 차입되는 소포의 값어치가 얼마만한 것이라는 정도는 잘 알고 있었다. 게다가 10년씩이나 가족에게 그러한 부담을 계속시킬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슈오프는 아예 소포를 받지 않는 편이 더 마음이 편하다고 단념하고 만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결심을 한 슈오프였지만 같은 반원이나 같은 바라카는 이웃 친구들이 소포를 받을 때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서글퍼졌다. 부활절 때도 무엇을 보낼 생각은 절대로 하지도 말라고 아내한테 단단히 명심시켜 놓았고 부유한 반원의 심부름이 아니면 소포 수령자 명단이 나붙는 기둥 앞에 얼씬도 하지 않는 슈오프였지만 그래도 가끔은 누가 자기한테 달려와서 슈오프 뭐라고 있나 자네한테 소포가 왔는데 라고 말해주기를 마음속으로 은근히 기다렸다. 그러나 자기에게 달려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젠 고향 마을인 춤계내보와 자기 집을 회상하는 시간도 점점 없어져 간다.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루 종일 들볶이는 수용소 생활이 그로 하여금 이런 안일한 회상에 잠길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이 주위에 모이는 죄수들은 눈앞에 따가운 기대심에 불타며 각자의 위장을 격려하고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 이제 곧 베이컨을 먹을 수 있다. 버터 빠른 빵을 구경할 수 있다. 뜨거운 설탕물을 마실 수 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 끼어있는 슈오프 자신은 다만 한 가지 희망밖에 없었다. 반원들과 함께 식당으로 가서 어서 뜨거운 국물이라도 식기 전에 마셨으면 식은 국 2그릇보다는 확실히 뜨거운 국 1그릇 쪽이 훨씬 낫기 때문이다. 그는 머릿속으로 시간을 계산하고 있었다. 만일 제자의 이름이 명부에 없다면 그는 이 바라크로 돌아가서 얼굴을 씻고 있을 시간이다. 그러나 명부에 이름이 있다면 지금쯤은 자루며 컵이며 종이 상자를 긁어 모으기에 바쁠 것이다. 슈오프는 이런 준비를 모두 계산해 넣어서 10분간을 기다리겠다고 제자에게 말했던 것이다. 순번을 기다리며 슈오프는 이번 일요일에 또 쉴 수 없다는 소식을 들었다. 오는 일요일이 없으리라는 것은 슈오프뿐만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미리 생각하지 못한 바는 아니었다. 한 달에 일요일이 5번 있으면 3번은 쉬고 2번은 일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예측하고 있었다고는 해도 막상 그런 소식을 듣고 보니 역시 가슴이 막막하고 찢어지는 것만 같았다. 소중한 일요일, 그 누구에게 미련이 없으랴. 하긴 행렬 속의 친구들의 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일요일이라 해서 언제 한번 마음 놓고 쉬어본 적이 있었던가? 번번이 여러 가지 일거리를 만들어내곤 한다. 목욕물을 끓여라, 통로를 막는 담백을 쌓아라, 안뜰을 청소해라. 그런가 하면 매트리스를 갈아 끼우라, 먼지를 털어라, 침대의 빈대를 잡으라는 등
나중에는 신분 증명서의 검사를 비롯해서 소지품 검사까지 시작한다. 이를테면 소지품 전부를 가지고 나가 한나절이나 밖에서 떨어야 하는 것이다. 수용소 관리들은 우리 죄수들이 아침을 먹고 단잠을 자는 것이 그렇게도 못마땅하고 배가 아픈 모양이다. 느리기는 했으나 그래도 행렬은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었다. 이발사 한 사람, 기록계 한 사람, 그리고 문화교육부 직원 한 사람이 인사도 없이 마구 떠밀면서 줄에 끼어들었다. 그들은 일반 죄수들과 달라서 당당한 수용소의 특권 계급들이고 수용소 내의 경작업반 중에서도 이름난 악질들이다. 작업에 나가는 일반 죄수들은 그들을 쓰레기 중에 쓰레기만도 못한 놈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일반 죄수들을 그렇게 보고 있다. 그러나 그놈들하고 맞서야 별로 이로울 것이 없다. 특권자들은 자기 동료들끼리 밀접한 횡적 연락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교도들과도 잘 통하고 있다. 시오프 앞에는 아직도 10사람쯤 남아있었다. 뒤에도 7명이 더 있다. 바로 이때 활짝 열어젖힌 입구로부터 몸을 숙이듯 하며 체자르가 들어왔다. 수용소 제모가 아닌 새 털모자를 쓰고 있다. 이 모자만 해도 그렇다. 틀림없이 체자르는 어느 놈인가를 매수해서 새로운 민간인 모자를 쓸 수 있는 특혜를 얻는 것이 분명했다. 일반 죄수라면 낡아 빠지고 다 떨어진 군무만 써도 당장 압수당하고 그 자리에서 돼지 가죽으로 만든 수용소 제모로 바꿔 씌우기 마련이다. 체자르는 시오프에게 빙긋 미소를 던지고는 줄 가운데 서서 열심히 신문을 읽고 있는 인텔리처럼 보이는 안경을 쓴 사내에게 말을 걸었다. 표트르 미하일로비치. 그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은 양귀비처럼 얼굴이 붉게 물든다. 이었고 안경쟁이가 말을 건넨다. 베체르카가 새로운 것이 왔습니다. 베체르카는 모스크바에서 나오는 석간신문입니다. 베체르카가 새로운 것이 왔습니다. 자, 보시오. 우편으로 붙여왔군요. 그래요. 체자르도 신문에 얼굴을 들이댄다. 촉수가 낮아 희미한 전등불 하나가 천장에 달려있을 뿐인데 어떻게 저런 작은 글씨들을 읽을 수 있을까 궁금했다. 이 극평이 아주 재미있군요. 자바츠키의 초연인데 모스크바 사람은 멀리서도 서로 개들처럼 냄새를 잘 맡는다. 그리고 함께 어울리면 그들만이 가지는 독특한 방법으로 서로 상대방의 냄새를 맡기에 바쁘다. 그 수다스러움이란 마치 어느 쪽이 더 많이 짓거리는지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말이 무척 빠를 뿐만 아니라 러시아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옆에서 듣고 있으면 라트비아인이나 루마니아인이 짓거리고 있는 것처럼 들린다. 그건 그렇고 어쨌든 체자르는 왼손에 몇 개의 자루를 들고 있었다. 소포를 수령할 채비를 해가지고 온 것이다. 그럼 체자르 마르코비치, 난 가도 되겠죠? 네, 되고 말고요. 체자르는 검은 콧수염을 신문에서 떼며 말한다. 그럼 난 누구 다음인가요? 내 뒤는? 쇼프는 순번을 가르쳐주고 체자르는 미처 말을 꺼낼 틈도 없이 저녁 식사에 대해서 물어본다. 저녁 식사를 날라올까요? 저녁 식사를 식당에서 바라크로 냄비에다만 날라올까요? 하는 뜻이다. 수용소 규칙에 의해서 식사를 가지고 나오는 일은 금지되어 있었고 이에 대한 명령도 여러 가지가 나와 있었다. 만일 들키기라도 하면 냄비의 국은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영창신세까지 지게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그릇은 여전히 밖으로 빠져나오고 있었다. 아니,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이다. 용무가 있는 자에게 반응과 함께 식당으로 가라는 것은 너무나 무리한 요구이기 때문이다. 저녁 식사를 가져다 드릴까요? 하고 슈오프가 물어본 데에는 사실 이런 꿍꿍이가 있어서였다. 그렇게 인색하게 굴지는 않으실 테죠. 저녁 식사는 양보하시겠죠? 저녁은 죽이 아니라 묽은 국물뿐이니까요. 아니. 체자르는 미소를 머금었다. 저녁 식사는 드리지요. 이반 데니소비치. 슈오프가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바로 이 한마디였다. 이젠 됐다. 새새끼처럼 가볍게 현관문을 빠져 그는 쏜살같이 구내를 달린다. 죄수가 돌아다니지 않는 곳이란 없다. 그래서 한때 수용소장은 이런 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다. 어떤 죄수도 단독으로 구내를 걸어다녀서는 안 된다. 될 수 있는 대로 전 반원이 함께 행동한다. 전 반원이 함께 갈 수 없는 곳, 예를 들면 의무대나 화장실 같은 곳은 너댓 명이 무리를 지어가되 그 책임자를 임명하라. 열을 지어 필요한 장소까지 가고 거기서 대기했다가 돌아올 때도 역시 열을 지어 돌아오라. 수용소장은 이 명령에 무척 적극적이었다. 아무도 그에게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다. 교도들은 홀로 걸어다니는 자를 보이는 대로 붙들어서 번호를 적은 다음 영창으로 보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이 명령은 유명무실하게 되고 말았다. 다른 몇 가지 악명 높은 명령과 마찬가지로 이번의 명령도 결국엔 허지부지 되고 말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부딪힌 곤란한 문제로서
예컨대 수용소 측에서 정보 수집을 하기 위해 누군가를 보안부로 불러야 할 경우 그렇다고 명령대로 무리를 지어오게 할 수는 없었다. 보관소에 자기 식량을 찾으러 가고 싶어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아 못 가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자 문화교육부에 가서 신문을 읽고 싶어도 쉽사리 같이 갈 상대를 찾을 수가 없었다. 상대방이 발견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방화나를 수선하러 가는 자, 근조대에 볼 일이 있는 자, 혹은 다른 바라크로 바람을 쐬러 가는 자. 바라크와 바라크 사이의 왕래는 특히 금지되어 있었다. 이러한 가지각색의 무리들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는가? 수용소장은 이 명령 하나로 죄수가 누릴 수 있는 마지막 자유마저 빼앗으려 했다. 그러나 이 배불뚝이 녀석의 의도는 완전히 실패하고 만 것이다. 바라크로 돌아가는 길에 시오프는 교도와 마주쳤다. 조심성을 띠려고 살짝 모자를 쳐들었다. 바라크로 뛰어들어가니 안에서는 대소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낮에 작업을 하러 나간 사이에 누군가의 빵이 도둑 맞았다고 해서 당직을 맡아본 노인들이 호되게 몰리고 있었다. 노인들도 지지 않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른다. 그러나 104반의 한쪽 구석만은 텅 비어 있었다. 슈오프는 군에로 돌아올 때부터 오늘 저녁은 운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라크에서도 거의 침대의 매트리스가 뒤져진 흔적은 없었다. 오늘은 주간검사가 없었던 모양이다. 슈오프는 작업복을 벗고 자기 침대로 달려갔다. 작업복을 동댕이 치고 쇠줄이 든 장갑도 벗어 던지고 손으로 매트리스 속을 더듬어 본다. 아침의 빵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실로 꿰매두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는 다시 밖으로 뛰어나갔다. 식당으로 가는 것이다. 교도와 마주치지 않고 무사히 식당까지 갔다. 고함을 치듯이 배급 식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몇 명의 죄수들과 마주쳤을 뿐이다. 바깥에는 달이 환했다. 수용소의 등불들이 희미한 빛으로 반짝이고 바라크가 거뭇거뭇한 그림자를 던지고 있었다. 식당 입구는 4개의 넓은 청개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 청개는 지금은 그림자 속에 파묻혀 있다. 청개 위의 조그만 전등불이 혹한 속에서 가볍게 흔들리고 있다. 추위 때문인지 혹은 먼지 때문인지 전구 위에 7색깔 무지개가 뿌옇게 빛을 내고 있다. 수용소장은 또한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다. 식당에 들어올 때는 두 줄로 서서 입장하라. 그리고 식당에 도착하면 당장 청개를 올라서지 말고 그 앞에 오열로 정렬해서 식당 당직의 지시를 기다려라. 식당의 당직 번호는 흐라모이, 러시아어로 절름벌이라는 뜻입니다. 흐라모이가 항상 도맡아였다. 절름발이를 구실로 폐인의 자격을 얻었으나 사실은 무척 건장한 사내였다. 그는 자작나무 가지로 만든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서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들어가려 하면 청개 위에 서서 지팡이를 마구 휘두른다. 그러나 아무나 때리는 것은 아니다. 흐라모이는 눈이 밝아서 어둠 속에서도 잔등만 보고도 그가 누구라는 것을 금방 알아챌 수 있었다. 그래서 면박을 당할 가능성이 있거나 덤벼들 만한 사람은 아예 손도 대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약한 놈에게만 못살게 구는 것이다. 시오프도 언젠가 한번 얻어맞은 적이 있었다. 흐라모이의 직책은 당직 당번에 지나지 않지만 실제로는 취사 부원들과 잘 통하기 때문에 특권층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 몇 개의 작업반에 한꺼번에 몰려들었기 때문인지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인지 오늘은 청계 근처가 유난히 북적대고 있었다. 청계 위에는 흐라모이와 그의 개인 조수 그리고 식당 주임까지 나와 서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교도와도 같은 거만한 얼굴들을 하고 있다. 식당 주임은 살이 찔대로 찐 살모사라고나 할까? 호박 같은 머리에 어깨폭은 두 자도 더 되는 넓이였다. 얼마나 힘이 센지 걸음을 걸을 때는 용수철처럼 튕긴다. 발이나 끈에도 용수철이 들어있는지도 모른다. 그는 변호포가 붙지 않는 백색 모피 모자를 쓰고 있었다. 양털 조끼를 입고 그 조끼의 가슴에 우표 딱지만한 번호표를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붙이고 있다. 말하자면 그것으로 볼코보이의 체면이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잔등에는 그 정도의 번호표조차 찾아볼 수 없다. 식당 주임은 누구에게나 인사하는 법이 없다. 죄수들은 한결같이 무서워하고 있다. 수천 명의 생명이 그의 손아귀에 쥐어져 있는 것이다. 언젠가 한 번은 그에게 몰매를 주자고 계획을 세운 적도 있었으나 본래 그에 못지않은 악당들인 쥐사 부원 녀석들이 식당 주임을 지키기 위해서 모두 뛰어나왔던 것이다. 104반 작업 반원들이 벌써 식당에 다 들어가 버렸다면 시오프에게는 다소 난처한 상황이 될 것 같았다. 흐라모이는 수용소 내 얼굴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틈에 끼어 들어가려 한들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은 뻔한 일이다. 그러나 흐라모이의 눈을 속여 청계의 난간을 넘어 들어가는 자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긴 시오프 자신도 그렇게 한 적이 있긴 하지만
오늘따라 식당 주임이 눈앞에 있고 보니 그렇게 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얼굴이 일그러질 정도로 얻어맞아 의무대까지 엉금엉금 기어가는 꼴이 연출될지도 모르는 노릇이다. 따라서 시오프로서는 가능한 한 빨리 청계 밑에까지 가서 검정 작업복을 입은 동료들 속에 104 작업반에 아직 섞여 있는지 없는지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바로 이때 뒤에 있던 죄수들이 밀려드는 바람에 죄수들은 요새를 공격하듯 1단, 2단, 3단, 4단 휴식 계단을 점령하고 마침내는 식당 문전에까지 밀려 들어갔다. 떠밀지 마라 이 새끼들아. 흐라모이는 큰 소리로 외치고 앞 사람에게 몽둥이를 치켜들었다. 내려가. 그렇지 않으면 대가리를 박살낼 테다. 우리한테 말한들 소용없잖아. 앞줄의 친구들이 대꾸한다. 뒤에서 미는 걸 어떡하란 말이오? 확실히 뒤에서 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앞줄의 친구들도 밀리지 않으려고 적극적으로 버티는 것은 아니다. 식당으로 빠져들어가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을 뿐이었다. 여기서 흐라모이는 지팡이를 옆으로 뉘어 가슴에 대고 있는 힘을 다해 앞줄의 죄수들을 밀어내기 시작했다. 흐라모이의 개인 조수도 지팡이에 매달렸다. 아니, 식당 주인까지 망설이지 않고 선뜻 지팡이에 힘을 보탰다. 그들 세 사람은 필사적으로 밀어댔다. 배불리 처먹고 있는 그들의 힘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다. 결국 죄수들이 밀리고 말았다. 앞줄의 사람이 뒷줄로 곤두박질을 치는 등 그야말로 집단처럼 넘어졌다. 이 질름발이 녀석아 어디 두고 보자. 군중 속에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 자가 있지만 얼굴을 보이려고는 하지 않는다. 다른 죄수들은 말없이 넘어졌다가 묵묵히 일어난다. 짓밟히지 않으려고 동작만은 민첩하다. 지금 청계에 남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식당 주임은 청계 위 빈투로 물러서고 흐라모이는 청계 맨 윗단에 버티고 서서 훈시를 내린다. 5일로 정렬해 이 바보들아. 무슨 꼴들이냐 말이야. 들어갈 때가 되면 들어보내준단 말이다. 시오프는 청계 바로 앞에 세니까 크레비션의 머리 같은 것을 발견했다. 너무 기뻐서 그는 다짜고짜 팔꿈치를 뻗치며 그곳까지 뚫고 들어가려 했다. 그러나 자기 앞에 겹겹이 늘어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는 힘이 빠져버렸다.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다. 27방 흐라모이가 외친다. 들어가. 27반 후는 청계를 뛰어올라 날쌔게 식당 문 쪽으로 달려간다. 그러자 위에서 또다시 와락 청계로 밀어닥친다. 뒤의 죄수들도 떠밀어댄다. 시오프도 있는 힘을 다해 밀었다. 청계가 휘청휘청 흔들리고 청계 위의 전등불이 소리를 낸다. 또 이러기냐 이 자식들이? 흐라모이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다. 손에 든 몽둥이로 주위에 있는 죄수들의 어깨 잔등이며 닥치는 대로 찌르고 때리고 밀어냈다. 또다시 청계에는 사람 그림자가 없어졌다. 밑에서 시오프가 바라보니 흐라모이와 함께 청계를 올라가는 파블로의 모습이 보였다. 그가 인솔에서 반원들을 데리고 온 것이다. 주리는 이런 번잡한 일에 휘말리기를 꺼려야 한다. 104반 오열로 정렬. 파블로가 위에서 외친다. 길을 좀 비켜주시오 여러분. 어느 여러분이 길을 비켜주겠는가? 이봐 좀 보내주게. 이 잔등 좀 비켜. 나도 저 반원이야. 시오프는 앞에 있는 사내의 어깨를 뒤흔든다. 앞에 있는 사람도 비켜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 사람 역시 이리저리 밀리고 있으니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 군중은 녹초가 되고 숨결마저 그치러 갔다. 그러나 이 모든 소란도 한 그릇의 국을 얻기 위한 것이다.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한 그릇의 국을 얻기 위해서. 여기서 시오프는 다른 방법을 궁리해냈다. 왼쪽 난간 위로 올라가 청계의 기둥을 두 끈으로 잡고 공중에 매달렸다. 그러던 중에 누군가의 무릎을 걷어찼더니 그도 그의 옆구리를 한 대 걷어찼다. 한두 번 욕짓거리를 들었다. 하지만 그는 교묘히 군중을 빠져나와 한쪽 발을 청계 맨 윗단에 걸치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었고 같은 반의 친구가 그를 발견하고 손을 내밀어 주었다. 식당 주임이 돌아가는 길에 뒤돌아보며 흐라모이에게 말했다. 이봐 흐라모이, 다음 두 반을 들여보내게. 104방 흐라모이가 외쳤다. 야 이놈아 어디로 가는 거야? 하고 흐라모이는 다른 반에 끼어들려는 자를 발견하고 몽둥이를 휘두른다. 104방 파블로가 외치고 자기 반 사람들을 안으로 들여보낸다. 퓨! 시오프는 간신히 식당에 들어갈 수 있었다. 파블로의 지시를 기다리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그는 다짜고짜 빈 쟁반을 찾기 시작한다. 식당의 모습은 그전과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다. 창구에서는 하얀 김이 무럭무럭 새어나오고 식탁에는 죄수들이 해바라기 씨처럼 빈틈없이 줄지어 앉아있다. 식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이리저리 부딪히는 자도 있고 국그릇이 가득 든 쟁반을 나르는 자도 있다.
그러나 슈오프는 적어도 이 사업에 있었으면 수년간의 베테랑이다. 그의 눈은 날카롭다. 저쪽 CH2085는 쟁반에 국그릇 5개를 들고 있다. 그렇다면 그 반의 마지막 몫을 나르는 것이 틀림없다. 그렇지 않다면 쟁반 가득히 채우지 않을 리가 없으니까. 슈오프는 그 친구를 따라잡아 귓속말로 속삭인다. 여보게, 그 쟁반 다음에 부탁하네. 창가에서 또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 먼저 약속을 해버렸거든. 기다리고 있는 놈은 기다리려면 기다리라지. 정신 좀 차리라고 말이야. 결국 쟁반을 얻기로 했다. 그는 쟁반을 자기 반원 자리로 가져가서 국그릇을 내려놓는다. 슈오프가 쟁반을 붙잡자 먼저 약속한 사내가 달려와서 쟁반 귀퉁이를 잡아당긴다. 슈오프보다는 약해 보이는 사내다. 슈오프는 잡아당기는 쪽으로 확 밀었더니 그자는 기둥 쪽으로 나가 떨어지며 쟁반에서 손을 놓았다. 슈오프는 쟁반을 옆에 끼고 식사 분배장으로 달려간다. 파블로는 순번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쟁반이 없어서 난처해하고 있었으나 슈오프를 보자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이반 데니소비치, 이렇게 말하고 그는 앞에 서 있는 27반의 부반장을 밀친다. 좀 비켜줘. 멍청하니 서 있기만 하면 뭘 하나. 우린 쟁반이 있단 말이야. 바라보니 약삭바른 코프치크 녀석도 의젓이 쟁반을 손에 들고 있다. 한눈을 팔고 있길래 하고 웃는다. 슬쩍 해버렸어요? 코프치크 녀석 대단히 올바른 죄인이 될 것이다. 앞으로 3년만 더 배우면 아마 빵 100업계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으리라. 코프치크의 쟁반을 에르몰라예프에게 넘겨주라고 파블로가 지시했다. 역시 포로 출신으로서 10년간 수용소 생활을 한 완강한 시베리아인이다. 코프치크는 어느 식탁에서 만찬이 끝나가는지 알아보라는 정찰 임무를 띠고 물러간다. 슈오프는 자기 쟁반 끝을 창구에 걸치고 기다리고 있었다. 104반, 파블로가 창구에다 보고한다. 창구는 모두 5개 있다. 3개는 일반 죄수용 창구, 하나는 특별 식사 창구, 괴양 환자 10명과 나머지는 얼굴로 통하는 기록계 등 속의 특수층, 또 하나는 접시의 반환구다. 창구는 그다지 높지 않다. 허리보다 조금 높을 정도다. 창구에서 취사부인의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손과 국자만이 보일 뿐이다. 취사부의 손은 하얗고 미끈하지만 털이 많고 탄탄해 보인다. 전형적인 권투 선수의 손이다. 보통 흔히 보는 취사부인의 손과는 다르다. 그는 연필로 벽에 붙은 자기 쪽 명부에 체크를 한다. 104반 24그릇. 판첼레프 녀석이 어슬렁어슬렁 식당으로 찾아왔다. 무엇이 병이란 말인가, 개새끼 같으니. 취사부는 먼저 3리터 들이의 큰 국자로 통 속을 휘휘 휘젓는다. 그리고 75g 들이의 작은 국자로 바꿔 들고 그것으로 국을 푸기 시작한다. 그러나 국자 가득히 푸는 경우는 없다. 하나, 둘, 셋, 넷. 어느 그릇에 건더기가 많이 들어갔고 슈오프는 정확하게 기억에 둔다. 그는 자기 쟁반에 10개의 국그릇을 담아 식탁으로 가져간다. 두 번째 기둥에서 코프치크가 손을 흔들고 있다. 이리 오세요, 이반 데니소비치. 여기에요. 국그릇을 나르는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슈오프는 그릇이 흔들리지 않도록 능숙하게 걸어간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리를 더 많이 사용한다. 야, X925 조심하게 입어. 비켜줘, 젊은이. 이렇게 혼란스러움 속에서 국을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나른다는 건 보통 솜씨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10개나 되는 국그릇을 담은 쟁반을 말이다. 코브치크가 자리를 잡아놓은 식탁 모퉁이에 살며시 쟁반을 내려놓았을 때 새로 엎지는 국물 자국이랑 찾을래야 찾아볼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슈오프는 미리 봐둔 끈덕이가 많은 2개의 그릇이 자기가 앉을 자리에 구석에 오도록 방향까지 고려해서 쟁반을 내려놓은 것이다. 에르몰라예프도 10개의 그릇을 운반해왔다. 코브치크는 창구로 달려가서 파블로와 함께 나머지 4개의 그릇을 마저 손으로 들고 돌아왔다. 또 한 사람의 반은 키르가스가 빵을 쟁반으로 날라왔다. 오늘은 자금량 사정 결과에 따라 상여급식이 나오는 날이다. 200g짜리도 있고 300g짜리도 있다. 슈오프에게는 400g의 차례가 왔다. 자기 앞으로 할당된 400g과 채자리의 몫인 200g을 배당받는다. 반원들이 몰려와 저녁 식사를 배급받는다. 앉을 자리를 찾기가 바쁘게 훌훌 들이마신다. 슈오프는 국그릇을 나누어주고 누구누구에게 주었다는 것을 기억해 둔다. 그러는 한편 그는 자기 몫으로 정한 쟁반 귀퉁이를 감시하고 있다. 건더기가 많은 한쪽 그릇에 스푼을 넣었다. 이미 임자가 있다는 표시인 것이다. 페츠코프는 쟁걸음으로 달려와서 국그릇을 받아들고는 재빨리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자기 반에서는 찌꺼기조차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은지 식당 내의 다른 장소로 찌꺼기 원정을 나선 모양이다.
먹다 남은 찌꺼기가 있으면 굶주린 개처럼 용감성을 발휘해서 억지로라도 빼앗아 먹겠다는 속셈이다. 파벌로와 함께 그릇 수를 세어보니 정확하게 맞는 것 같다. 반장인 추린의 몫으로 슈오프는 건더기가 있는 것을 남겨두었다. 파벌로가 그것을 뚜껑 달린 납작한 독일식 냄비에 옮겨 담는다. 작업복을 들추고 겨드랑이 밑에 감추어 가지고 나가면 문제없다. 쟁반은 다른 반에 넘겨주었다. 파벌로는 꽃배기로 담은 국그릇 앞에, 슈오프는 2개의 국그릇 앞에 각자 자리를 잡는다. 두 사람은 더 이상 한마디도 서로 나누지 않는다. 엄숙한 순간이 다가온 것이다. 슈오프도 모자를 벗어서 무릎 위에 올려놓는다. 한쪽 국그릇 속의 건더기를 수저로 확인하고 계속해서 또 하나의 국그릇도 확인한다. 웬만큼은 들어있다. 생선도 걸려든다. 대체로 저녁국은 아침에 비해 훨씬 멀겋기 마련이다. 아침밥을 먹이지 않으면 죄수들을 뿌려먹을 수가 없다. 그러나 저녁을 먹이지 않았다고 해서 죄수들이 잠을 못 잘 리는 없을 테니 말이다. 그는 먹기 시작했다. 우선 한쪽 국그릇의 국물만을 단숨에 들이킨다. 뜨끈한 국물이 목구멍을 따라 온몸으로 퍼지자 오장육부가 국물을 반기며 요동을 친다. 살 것 같다.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죄수들은 살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슈오프는 모든 것에 불만을 느끼지 않는다. 기나긴 형기에 대해서도 고달픈 하루에 대해서도 또다시 일요일을 쉴 수 없다는 불길한 소식에 대해서도 지금 그의 머릿속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자라는 생각뿐이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무슨 한이 있더라도 살아남아야 한다. 2개의 국그릇에서 뜨끈한 국물만을 마셔버리자. 그는 한쪽 국그릇의 건더기를 다른 쪽 그릇으로 옮겼다. 옮겨 붓고 나서 그릇을 손으로 틀고 다시 스푼으로 훑어낸다. 이제야 어느 정도 안심이 된다. 한쪽 그릇이 마음에 걸려서 연신 옆눈으로 흘끔흘끔 감시할 필요도 없고 한 손으로 국그릇을 감싸 안을 필요도 없다. 한눈을 팔 수 있는 여유가 생겼으므로 옆에 앉은 사내의 국그릇을 들여다본다. 왼쪽 친구의 것은 거의 국물뿐이다. 살모사 같은 녀석들. 누구나 죄수이기는 마찬가지인데 저렇게까지 차별을 하다니. 슈오프는 국물 찌꺼기와 함께 이번에는 양배추를 먹기 시작한다. 감자는 2그릇 중 채자루의 국그릇에만 1개 들어있을 뿐이었다. 크지도 작지도 않고 물론 얼어서 상한 것이다. 흐물흐물한 게 어쩐지 달짝지근하다. 생선은 거의 없고 가끔 살이 빠진 등뼈가 눈에 띄었다. 그러나 생선의 뼈와 지느러미는 씹고 또 씹어서 속속들이 국물을 빨아먹지 않으면 안 된다. 뼈다귀 속의 국물은 가장 영양분이 많다. 이것을 깨끗이 먹어 치우는 데는 물론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의 슈오프는 별로 서둘러야 할 일이 없다. 오늘은 그에게 있어서 마치 명절과 다름없는 날이다. 점심도 꽃배기, 저녁도 꽃배기. 이런 용무 때문이라면 다른 용무를 보지 못하더라도 전혀 아쉬울 것이 없다. 다만 라트비아인한테 가서 담배만은 꼭 사두고 싶었다. 아침까지 담배를 구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슈오프는 저녁 식사를 마쳤다. 그러나 빵은 먹지 않았다. 국을 꽃배기로 먹어치우고 게다가 빵까지 먹는다는 건 너무 분에 넘치는 일이다. 빵은 내일 몫으로 돌리자. 인간의 배는 은혜를 모른다. 어제의 은혜 같은 건 깨끗이 잊어버리고 내일이면 또다시 시끄럽게 조르기 시작할 것이다. 슈오프는 자기 국을 거의 다 먹어가고 있었으나 주위의 모습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정당한 자기 몫을 먹고 있는 그로서는 또 한 그릇을 바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쨌든 자기 맞은편에 자리가 비고 거기에 키가 큰 노인 U81호가 와서 앉은 것만은 보고 있었다. 슈오프는 이 노인이 64반 소속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까 소포 인계소에 줄을 지어 서 있을 때 104반 대신에 사회주의 단지로 돌려진 것은 64반이라는 것을 얼핏 들은 적이 있다. 온종일 바람을 피할 장소도 없는 허벌판에서 자기 자신을 둘러쌀 철조망을 설치하고 돌아왔음에 틀림없다. 슈오프는 이 노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듣고 있었다. 그의 수용소와 감옥 생활은 이제 횟수를 셀 수조차 없을 만큼 오래되었다. 게다가 그는 그동안에 단 한 번도 특사의 혜택을 받은 적이 없다. 10년의 형기가 끝나면 또다시 어느새 새로운 형기가 추가되곤 한다는 것이었다. 지금 슈오프는 처음으로 그를 가깝게 마주볼 기회를 가졌다. 수용소 내의 대부분의 죄수들이 고양이 등처럼 꾸부정하니 등을 구부리고 있는데 반해서 유독 이 노인만은 언제나 등을 쭉 펴고 있다. 식탁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의자 위에 무언가를 꿰고 앉아있는 것 같다. 머리는 완전히 민대머리가 되어 이발할 필요가 없어진 지도 이미 오래다. 지나치게 좋은 수용소 생활이 머리카락을 몽땅 빠지게 하고 만 것이다.
그의 눈은 식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체 일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 듯 시오프의 머리 너머로 허공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다. 그는 끝이 달아 떨어진 나무 스푼으로 멀건 국물뿐인 국물을 얌전히 마신다. 다른 죄수들처럼 얼굴을 국그릇에 처박으려 하지도 않고 스푼을 높이 쳐들어 입으로 들어갔다. 이빨은 아래 위 하나도 없다. 뼈처럼 굳어진 잇몸으로 그 딱딱한 빵을 씹고 있다. 그의 얼굴에 생기라고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은 폐인처럼 연약해 보이지는 않았다. 오히려 돌을 갈아놓은 것처럼 단단하고 거뭇거뭇했다. 금깨튼 그의 크고 검은 손은 그가 걸어온 수십 년 동안의 감옥살이 동안 그의 경로동 같은 일에는 혜택을 받아보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굽힐 줄을 모른다. 어떤 종류의 타협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300g의 빵만 하더라도 다른 죄수들처럼 곡물에 더럽혀진 식탁에 그냥 내려놓지 않고 깨끗이 세탁한 천조각을 깔고 그 위에 올려놓는 것이다. 그러나 시오프는 언제까지나 노인의 얼굴만을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었다. 국을 다 마시고 스푼을 핥아 방 하나에 넣은 다음 시오프는 모자를 눈썹까지 깊게 눌러쓰고 자기 빵과 제자리의 빵을 집어들고 밖으로 나갔다. 식당의 출구는 다른 계단으로 나 있었다. 거기에도 두 사람이 당번이 서 있다. 문고리를 열어 사람들을 내보내고 다시 고리쇠를 잠그는 것이 그들의 일이다.